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북과저동에 있는 해담는 도서관에 가서 1984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짓고 정영수가 옮겼습니다. 맑고 쌀쌀한 4월의 어느 날, 괴종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는 고약한 바람을 피하느라 턱을 가슴께에 쳐박고 승리맨션 유리문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하지만 막을 새도 없이 모래바람이 그를 따라 훅 밀려 들어왔다. 복도에서는 삶은 양배추 냄새와 낡은 천 깔개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벽에는 실내에 붙이기엔 너무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미터가 넘는 커다란 얼굴만 그려져 있었다. 까만 콧수염이 덥수룩한 호남형의 그 남자는 40대살쯤 되어 보였다. 윈스턴은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있으나 마나였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작동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지금은 낮이라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다. 증오주간을 대비하는 절약운동의 일환이다. 윈스턴의 집은 7층이었다. 39살 먹은 그는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어서 도중에 여러 번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다. 층계차마다 엘리베이터 통로 맞은편 벽에서 포스터에 그려진 커다란 얼굴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아주 교묘하게 그려져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구가 얼굴 밑에 적혀 있었다. 아파트 안에서는 무쇠 생산과 관련된 숫자 목록을 읽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오른쪽 벽 한쪽에 있는 뿌연 거울처럼 생긴 직사각형 금속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목소리가 약간 작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또렷하게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금속판은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끌 수는 없다. 윈스턴은 창가로 갔다. 당 제복인 파란 작업복 때문에 자그마하고 갸냘픈 몸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체구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짙은 금발에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을 가진 그의 피부는 싸구려 비누와 묻은 면도날, 이제 막 지나간 추위 겨울 탓에 거칠어져 있었다. 창문이 꼭 닫혔는데도 바깥 세상은 추워 보였다. 아래 거리에는 찢어진 종이와 먼지가 작은 회오리 바람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햇빛이 나고 하늘이 눈부시게 파란데도 사방에 붙어있는 포스터 말고는 어떤 곳에도 색이 없는 것 같았다. 거리가 잘 보이는 곳 어디에서나 검은 콧수염의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 앞 바로 건너편에 포스터가 하나 있었다. 검은 눈동자가 윈스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을러댔다. 영국 사회주의 영사라는 단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다가 휘파리처럼 맴돌더니 이내 곡선을 그리며 쏜살같이 날아갔다. 창을 통해 사람들을 염탐하는 경찰 순찰기였다. 하지만 순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바로 사상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서 텔레스크린은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 초과 달성에 대해 짓거리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했다. 윈스턴이 아주 낮게 속삭이지 않으면 무슨 소리든 텔레스크린에게 잡혔다. 게다가 그가 금속판의 가시범위 안에 있는 한 그간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 모두가 텔레스크린 너머에 있는 이들에게 다 들리고 보일 수 있었다. 물론 자기가 언제 감시당하는지 알 방법은 없었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감시하는지는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아예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좌우지간에 그들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내든지 도청당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면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당한다고 가정한 채 살아야만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본능이 되어버렸다. 윈스턴은 계속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사상경찰이 그의 등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편이 더 안전했다. 집으로부터 1km쯤 떨어진 곳에 일터인 진리부의 거대하고 흰 건물이 우중충한 풍경을 뚫고 우뚝 솟아 있었다. 윈스턴은 먼지모를 혐오감에 사로잡힌 채 그래, 이게 런던이지 하고 생각했다. 에어스트립 1의 수도이며 오세아니아 지방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런던이었다. 그는 예전에도 런던이 이런 모습이었는지 어린 시절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다. 낡아빠진 19세기 집과 그 옆에 세운 나무 버팀목, 골판지를 덧댄 창문, 골철판을 얹은 지붕, 그리고 사방이 무너져 내린 정원담이 늘 이곳에 있었단 말인가. 공중에 시멘트 먼지가 소용돌이치는 폭격지와 돌무더기 위에 흐드러지듯 피어있는 분홍 바늘꽃, 폭격으로 더 넓어진 지저분한 땅에 닭장처럼 들어선 판잣집들도. 하지만 소용없었다. 윈스턴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되게 희미하고 아무 배경 없이 불빛이 휘황찬란한 일련의 장면을 빼면 어린 시절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리부 건물은 다른 모든 건물과는 외연상 확연히 달랐다. 진리부는 반짝이는 흰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테라스가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고 하늘을 향해 300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다. 윈스턴이 있는 곳에서는 우아한 글씨체로 흰 벽에 새긴 당의 세 가지 표어를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 아침나절에 윈스턴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이 혼자 환하게 불이 켜진 기다란 복도 끝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의 여자였다. 고물상 앞에서 그녀와 마주친 그날 저녁 이후 나흘이 지났다. 그는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그녀가 오른팔에 삼각건을 한 것이 보였다. 붕대의 색깔이 제복과 같아서 멀리서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 소설의 줄거리를 꾸미는 커다란 만화경이 돌아갈 때 손이 눌린 모양이었다. 창작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였다. 두 사람이 4m쯤 떨어져 있을 때 그 여자가 비틀거리더니 거의 바닥에 얼굴을 꽝 하고 부딪힐 정도로 엎어졌다.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친 팔 쪽으로 넘어진 게 틀림없었다. 윈스턴은 갑자기 멈췄었다. 여자가 무릎을 꿇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입술은 전보다 더 빨개진 데 반해 얼굴은 누르스름한 우윳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럽기보다는 공포에 휩싸인 듯한 표정을 한 채 눈은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묘한 감정이 윈스턴의 가슴 속에서 일었다. 그는 제거하려는 적이 그의 앞에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있는 적도 뼈가 부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미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가 붕대를 감은 팔 쪽으로 넘어진 순간 그는 마치 자기 몸에도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쳤습니까?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팔이 좀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여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처럼 말했다. 그녀의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어디 부러진 데는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저 잠깐 아프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성한 팔을 내밀자 윈스턴은 그녀를 부축해 이렇게 세웠다. 혈색을 약간 되찾자 그녀는 한결 나아 보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짧은 말을 되풀이했다. 손목에 약간 충격을 받았을 뿐이에요. 고마워요, 동지. 그러고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활기차게 원래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감정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습관을 본능처럼 굳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텔레스크린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던 순간, 그녀가 그의 손에 무언가 떨어뜨렸던 그 2, 3초 동안은 순간적으로 놀란 감정을 감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작고 납작했다. 그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다. 네모 모양으로 접은 종이 쪽지였다. 그는 소변기 앞에 서서 손가락을 약간 더 움직여 종이 쪽지를 폈다. 분명히 종이 위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양변기 칸에 들어가 당장 그 쪽지를 읽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그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텔레스크린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곳보다 더 심한 곳은 없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그 종이 쪽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책상 위에 다른 서류들 속에 던지고 나서 안경을 쓴 뒤 구술 기록기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5분이면 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기껏해야 5분이면 된다고. 콩쾅 콩쾅 무서울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다행히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긴 숫자표를 수정하는 단순 일과여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 쪽지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거기에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게 틀림없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그 여자는 사상경찰의 정보원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컸다. 왜 사상경찰이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쪽지에 적혀있는 내용은 협박이나 소환, 자살명령 혹은 어떤 함정일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또 다른 더 무모한 가능성이 자꾸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쪽지를 사상경찰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하 조직에서 보냈을지도 몰랐다. 아마도 형제단이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여자는 형제 단원일지도 몰랐다. 터무니없는 생각임에 틀림없었지만 종이 쪽지가 손에 들었던 그때의 느낌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2분도 채 안 되어 좀 더 그럴싸한 설명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성은 그 메시지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비이성적인 희망은 그것은 그가 믿는 바가 아니라고 우겨댔다. 심장이 요동쳐 구술 기록기에 대고 숫자를 중얼거릴 때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계속 신경 쓰느라 애를 먹었다. 그는 작업이 다 끝난 서류 뭉치를 말아서 압축 전송관 속으로 밀어넣었다. 8분이 지났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쓴 뒤 한숨을 쉬고 나서 맨 위에 쪽지가 놓여있는 다음 일거리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서 그 쪽지를 펴보았다. 거기엔 커다랗고 투박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으로 계속 살아남아 2 더하기 2는 4라는 은밀한 원칙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미래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윈스턴이 말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줄리아도 그 말을 따라했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들 뒤에서 금속성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화들짝 놀라면서 떨어졌다. 윈스턴은 내장이 다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줄리아의 눈동자가 풀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이 노랗게 질렸다. 아직 그녀의 뒷밤에 남아있는 연지 자국이 마치 그 아래에 있는 피부에서 분리된 듯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금속성의 목소리가 되풀이해 말했다. 저 그림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줄리아가 속삭였다. 그렇다. 그림 뒤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명령이 내릴 때까지 움직이지 마.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집을 빠져나가 도망친다면 어떨까? 하지만 둘은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벽에서 나오는 금속성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딸깍.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림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텔레스크린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보이겠군요. 줄리아가 말했다. 이제 너희들이 보인다. 그 목소리가 대답이라도 하듯 말했다. 방 가운데로 나와서 등을 맞대고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서로의 몸이 닿지 않도록 해. 두 사람은 몸이 닿지 않았지만 윈스턴은 줄리아의 떨리는 몸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단지 그 자신의 몸이 떨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덜덜 이가 떨리는 걸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떨리는 무릎은 어쩔 수 없었다. 아래에서 집 안팎으로 요란한 구두소리가 들렸다. 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자갈 위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여인의 노랫소리가 뚝 그쳤다. 뜰 저쪽으로 걷어차인 듯해야 굴러가는 소리가 길게 났다. 그리고 이어서 성난 고함 소리가 어지러이 들리더니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집이 포위됐어요. 윈스턴이 말했다. 집은 포위됐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줄리아가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작별 인사를 해도 좋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늘고 세련된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윈스턴이 전에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전에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대 침대를 밝힐 촛불이 오네. 그대 목을 자를 도끼가 오네. 윈스턴 등 뒤 침대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사다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창틀이 부서졌다. 누군가가 창문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도 들렸다. 순식간에 검은 제복을 입고 쇠장식을 단 부츠를 신은 건장한 남자들이 손에 곤봉을 든 채 방을 가득 채우고 서 있었다. 윈스턴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게다가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꼼짝 말고 서 있어서 한 대 칠 구실을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권투 선수처럼 턱이 미끈하고 입이 가늘게 째진 남자가 곤봉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가만히 쥐고 그의 앞에 멈춰섰다. 윈스턴은 그의 눈을 쳐다봤다.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얼굴과 몸을 모두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벌거벗은 느낌이 들어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허연 혀끝을 내밀어 입술을 핥더니 그대로 지나갔다. 또다시 뭔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탁자 위에 있던 유리문진을 집어 벽난로 받침돌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설탕으로 만들어 케이크를 얹는 장미 꽃봉이 같은 분홍색의 작은 산호 조각이 카페트 위를 굴렀다. 무척 작군 하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뒤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그의 발목을 세게 걷어찼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 같은 옛날의 장면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것은 되살리지 말아야 할 잘못된 추억이었다. 그는 때때로 그런 엉뚱한 기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다행히 그 기억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 그는 어떤 일을 일어난 걸로, 어떤 일을 일어나지 않은 걸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체스보드로 돌아와 흰색 나이트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거의 동시에 그것을 도로 떨어뜨렸다. 그는 바늘에 찔린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날카로운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황을 알리는 득보였다. 승리였다. 뉴스전에 트럼펫이 울리면 그것은 승리를 의미했다. 일종의 전율 같은 것이 전파처럼 카페 안에 퍼졌다. 웨이터들마저 깜짝 놀라면서 귀를 기울였다. 트럼펫 소리가 무척 시끄럽게 울렸다. 밖에서 들리는 환호성 때문에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는 파묻혀버렸다.
승리에 대한 소식은 마술처럼 이 거리 저 거리로 번져나갔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방송을 겨우 알아듣고서야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바다에서 커다란 함대가 비밀리에 집결하여 적의 후미를 급습했다. 흰 화살표가 검은 화살표의 꼬리를 끄는 것이었다. 승리했다는 말소리가 왁자지껄한 소음을 뚫고 한 구절씩 들렸다. 대대적인 기동작전, 완복한 합동작전, 완패, 50만 명의 포로, 완전한 사기저하, 아프리카 전역 장악, 눈앞에 다가온 전쟁의 종결, 승리,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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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탁자 밑에 있는 윈스턴의 다리가 호들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펄쩍 뛰면서 바깥의 군중과 한패가 되어 귀가 먹먹해지도록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올려다 보았다. 세계를 장악한 거인, 아시아 유목민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바위. 그는 어떻게 아직도 10분 전에 전선에서 날아올 소식이 승리일지 패배일지 궁금해하면서 마음속에 애매모호함을 품을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패배한 것은 유라시아의 군대뿐만이 아니었다. 애정부에 들어간 날 이후로 그는 많이 변했지만 그에게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치유의 변화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텔레스크린에서는 여전히 포로, 노획품, 사살자 등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바깥의 환호성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웨이터들도 다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웨이터가 진이 든 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다. 윈스턴은 잔에 술이 채워지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한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펄쩍펄쩍 뛰지도 환성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애정부로 돌아간 모든 것을 용서받고 영원히 흰눈처럼 깨끗해져 있었다. 피고 속에 앉아 모든 죄를 고백했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들었다. 그는 햇빛 속을 걷는 기분으로 하얀 타일이 깔린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무장한 간수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총알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박혔다. 윈스턴은 빅브라더의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가 그 검은 콧수염 속에 숨겨진 미소의 의미를 알아내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잔인하고 부질없는 오해예요. 저 사랑이 가득한 품을 떠나 고집을 부리며 지내온 유랑의 삶이요. 진 냄새가 밴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코 양옆으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투쟁은 드디어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여기서 윈스턴 스미스와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